9. 도로는 혼잡했고 양옆은 옥수수대와 거적으로 차폐되고 그 위로도 거적을 쳐놔 마치 서커스장이나 원주민 마을의 입구 같았다. 우리는 거적이 덮인 터널을 천천히 통과해 전에 기차역에 있었던 탁 트인 공터로 나왔다. 여기 도로는 강둑보다 지대가 낮았는데 움푹 들어간 도로 옆 강둑에는 보병대가 판 참호들이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둑을 따라 차를 달리며 올려다 보니 맞은편 언덕배기에 오스트리아군의 관측기구가 석양을 등지고 거무스름하게 떠 있었다. 우리는 벽돌 공장을 지나서 주차했다. 벽돌 가마들과 깊게 판 구덩이 몇 곳이 구호소로 마련되어 있었다. 아는 군의관이 3명 있었다. 나는 소련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가 개시돼 구급차에 부상자들이 실리면 우리는 차폐된 도로로 다시 나가 산 등성이를 따라 간성도로까지 올라가고 그곳 대기소에서 부상자들을 인계해 다른 구급차에 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령은 도로가 혼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가 그것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도로를 차폐한 것은 강 건너 오스트리아군에서 훤히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곳 벽돌 공장에서는 강둑이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막아줄 것이었다. 강 위에 하나 있는 다리는 부서져 있었다. 공격이 시작되면 임시 다리를 설치하고 상류 쪽 물구비에 있는 여울에서 아군 병력 일부가 강을 건널 것이다. 소령은 끝이 치켜 올라간 코스튬을 기른 키 작은 남자였다. 리비아 전쟁에 참가했었던 그는 2개의 상위 기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작전이 잘 수행되면 훈장을 타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훈장은 과분하다고 말했다. 운정병들이 있을 만한 큰 참호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안내해줄 병사를 불렀다. 병사와 가서 보니 참호는 아주 훌륭했다. 나는 만족해하는 운전병들을 들여보내고 자리를 떴다. 소령은 내게 다른 2 장교와 함께 한잔하자고 권했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럼주를 마셨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공격이 개시될 시간을 묻자 그들은 어둠이 내린 직후라고 대답했다. 나는 운전병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참호 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들어가자 뚝 멈췄다. 나는 그들에게 마게도니아산 담배를 한 갑씩 나눠주는데 제대로 말아놓지 않아 담배가루가 잘 빠지기 때문에 피우기 전에 양끝을 비틀어줘야 한다고 했다. 마네라 라이트를 켜서 쭉 돌렸다. 피아트의 라디에타처럼 생긴 라이트였다. 내가 들은 정보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우리가 내려올 때는 왜 그 대기소를 못 봤을까요? 파시니가 물었다. 우리가 방향을 튼 지점 바로 그 앞쪽에 있었어. 도로가 아주 엉망이 되겠네요. 마네라가 말했다. 죽으라고 포격을 하겠죠, 우리에게? 그러겠지. 식사는 어떻게 하죠, 중위님? 전투가 시작되면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요. 내가 가서 알아보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위를 돌아봐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나는 소령이 있는 참으로 갔고 곧 야전 취사차가 도착하니 운전병들은 그때 스튜를 받으러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휴대용 반합이 없으면 빌려주겠다고도 했다. 나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나는 운전병들에게 돌아가 음식이 오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마네라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음식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나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병들은 모두 정비공이었고 전쟁을 정오했다. 나는 나가서 차량을 점검하고 주위를 살펴본 뒤 참으로 돌아가 운전병 넷과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는 벽에 기대 담배를 피웠다. 날은 이제 거의 저물었다. 참호의 흙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고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축 늘어져 앉아 편히 쉬었다. 누가 공격을 개시할까요? 가부치가 물었다. 경보병대겠지. 경보병대가 모두 말입니까? 그럴 거야. 진짜 공격을 하려면 그 병력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진짜 공격을 할 지점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공격이겠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까요? 모를걸? 알 턱이 없죠. 마네라가 말했다. 알면 공격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아니, 그래도 할 거야. 파시니가 말했다. 경보병들은 바보거든. 용감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야. 내가 말했다. 딱 벌어진 가슴에 튼튼하게 하죠. 그래도 바보들입니다. 그라나티에레들은 키가 크지. 이 그라나티에레는 척탄병을 뜻하는 이탈리아인데 척탄병은 수류탄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그런 군인들이죠. 예,
그러나 대례들은 키가 크지. 마네라가 말했다. 물론 농담이었다. 모두가 웃었다. 척탄병들이 공격에 나서지 않아 열에 한 명씩 총살당했을 때 중인님도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일렬로 쭉 세워놓고 10번째 병사마다 죽였어요. 헌병이 총을 쐈죠. 헌병놈들. 파시니가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하지만 그 척탄병들은 모두 6피트가 넘어 공격에 나서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겠지. 마네라가 말했다. 그 척탄병들은 경우가 달라. 겁이 났던 거야. 그 장교들은 모두 좋은 집안 출신이거든. 장교 몇몇은 혼자 나서기도 했는데 부사관 하나가 안 나서리는 장교를 2명이나 총으로 쐈다지. 몇몇 부대는 나섰고 전투에 나간 병사들은 10번째 병사마다 총살할 때 줄에 세우지 않았어. 헌병한테 총살당한 병사 중 하나가 우리 마을 출신이었어. 파시니가 말했다. 큰 기에 체격 좋고 머리가 더 좋아서 척탄병이 되지. 늘 로마에서 지냈어. 늘 아가씨들과 함께. 늘 헌병들이랑 어울렸지. 그는 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 앞에 총검을 든 위병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그 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만날 수가 없고 아버지는 시민권을 빼앗겨 투표조차 못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법이란 없어. 누구든 그 가족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야.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할 위험이 없다면 아무도 공격에 나서지 않을 거야. 아니, 알피니는 나설걸? 알피니는 알프스 산악병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VE는 국왕의 병사를 말합니다. 아니, 알피니는 나설걸? VE들도 일부 경보병들도 도망쳤어. 지금은 그랬던 것을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위님, 군대 만세. 파시니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들은 운전만 제대로 하고 또 이런 이야기는 다른 장교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마네라가 마무리했다. 나는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다. 한쪽이 전투를 멈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진 않아. 우리가 멈추면 상황은 오히려 나빠질 거야.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파시니가 공손하게 말했다. 전쟁보다 더 나쁜 건 없으니까요. 패배는 더 나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시니가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패배가 어째서요? 집에 돌아가는데. 적들은 자네를 쫓아갈 거야. 자네 집을 빼앗고 자네 누이들을 데려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시니가 말했다. 모두에게 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죠. 누이들은 집안에서 단단히 단속하고요. 그럼 자네 목을 매달 걸? 아니면 자네를 다시 군인으로 만들 거야. 구급차 운병병이 아니라 보병으로. 모두를 목 매달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네라가 말했다. 첫 전투부터 다 도망갈 텐데요. 체코인들처럼. 자네들은 정복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 그러니까 패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위님, 파시니가 말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쟁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구급차를 운전하는 우리야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걸 깨닫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이미 미쳐버려 멈추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장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끝내야 해. 끝나진 않을 겁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 파시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쟁은 승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산 가브리엘레를 점령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카르손이, 몬팔코네니, 트리에스테를 차지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데요? 오늘 저 멀리 있는 산들을 보셨습니까? 그 산들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스트리아가 싸움을 멈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까? 만약 적들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온다 해도 결국은 지쳐 물러날 겁니다. 그들에게도 자기들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 그러죠. 그 대신 전쟁을 계속할 뿐입니다. 자네는 연설가이군.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책도 읽습니다. 시골 농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비공입니다. 하지만 농부들도 전쟁을 믿을 만큼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 전쟁을 싫어합니다. 멍청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계급이 지금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놈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들은 전쟁으로 돈도 벌지. 대부분 그렇지 않아. 바시니가 말했다. 너무 멍청하거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라는 거야. 어리석어서. 이제 그만들 해. 마누라가 말했다. 아무리 중위님 앞이라도 너무 지나쳤어. 아마 좋아하실걸. 바시니가 말했다. 우리가 이분을 전향시키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만하자니까. 마누라가 말했다. 식사는 아직 더 있어야 합니까, 주님? 중위님? 가부치가 물었다. 가서 알아보지. 내가 말했다. 고르디니가 일어나서 따라 나왔다.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중위님? 뭐 도와드릴 일 있습니까? 그는 넷 중 가장 말수가 적었다. 원한다면 같이 가지. 내가 대답했다. 가서 보자고. 바깥은 어두웠고 탐조등의 긴 광선이 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대형 탐조등은 이따금 밤중에 전선 근처 도로를 지나는 군용 트럭에 실려 있었는데 최전선 바로 뒤쪽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트럭이 서 있고 한 장교가 조명의 방향을 지시하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우리는 벽돌 공장을 가로질러 구호소 본부 앞에서 발을 멈췄다. 입구 위쪽은 초록색 나무 가지들로 약간 가려져 있고 햇볕에 마른 나무 잎들이 어둠 속에서 밤바람에 바스락거렸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소령이 상자에 걸터 앉아 통화하고 있었다. 군의관 대위가 공격이 1시간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꼬냑을 꺼냈다. 나는 판자 탁자와 불빛에 반짝이는 도구들과 대야와 막에 다친 병들을 바라보았다. 고로디니는 내 뒤에 서 있었다. 소령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곧 시작이야. 그가 말했다. 원래대로 다시 변경됐어. 밖을 내다보니 어두웠고 오스트리아 군의 탐조등이 우리 뒤쪽 산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우리 뒤쪽에서 일제히 포격이 시작됐다. 사보이아여. 이스라엘 사보이아는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한 사보이아 가문의 이름을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듯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보이아여. 소령이 말했다. 숲은 말인데요, 소령님.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아직 오지 않았어. 대형 포탄 하나가 날아와 벽돌 공장에서 터졌다. 또 한 발 터졌고 시끄러운 폭음 속에서 벽돌과 흙덩이가 비처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먹을 것 좀 있습니까? 파스타 아시오타가 좀 있네. 이것은 소스를 끼 얹는 방식의 일반적 파스타라고 하네요. 파스타 아시오타가 좀 있네. 소령이 말했다. 뭐든 주시는 걸 가져가겠습니다. 소령이 지시하자 당번병이 뒤쪽으로 사라지더니 곧바로 식은 마카로니를 담은 철제 그릇을 들고 나왔다. 나는 이것을 고로디니에게 건넸다. 치즈는 없습니까? 소령이 마지못한 듯 당번병에게 지시하자 그는 다시 뒤쪽 참으로 들어가더니 화이트 치즈 1쿼터를 들고 나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입구 옆에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을 들고 온 두 병사 중 하나가 구호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으로 들고 와. 소령이 말했다. 뭐하는 건가? 우리가 나가서 들고 와야 해. 들것병 2명이 부상병의 팔과 다리를 들어 안으로 옮겼다. 재킷을 찢어. 소령이 말했다. 그는 겸자 끝으로 거즈를 집어들었다. 대위 둘은 외투를 벗었다. 나가보게. 소령이 들것병들에게 말했다. 가자. 나는 고로디니에게 말했다. 포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텐데. 소령이 어깨너머로 말했다. 병사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하게. 우리는 밖으로 나와 벽돌 공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포탄 하나가 강둑 부근에서 터졌다. 다음 순간 소리도 못 들었는데 또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떨어졌다. 우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섬광과 폭발 진동에 이어 화약 냄새가 퍼지면서 포탄 파편이 날아가는 소리와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르디니가 일어나 차물을 향해 내달렸다. 나도 말랑한 표면에 벽돌 먼지가 잔뜩 달라붙은 치즈를 들고 뒤따라 달렸다. 차모 안에서는 운전병 셋이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 있네, 애국자들. 내가 말했다. 차량들은 어떻습니까? 마네라가 물었다. 괜찮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중위님? 당연히 놀랐지. 내가 말했다. 나는 칼을 꺼내 나를 닦은 뒤 더러워진 치즈 표면을 잘랐다. 가부치가 마카로니 그릇을 내 쪽으로 밀었다. 먼저 드십시오, 중위님. 괜찮아. 내가 말했다.
바닥에 놔. 다 같이 먹지. 포크가 없습니다. 젠장, 내가 영어로 말했다. 나는 치즈를 잘게 잘라 마카로니 위에 얹었다. 자, 앉지. 내가 말했다. 다들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마카로니 속에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들어 올렸다. 한 덩어리가 들렸다. 높이 드십시오 중이니. 팔을 끝까지 들자 늘어진 가닥들이 깔끔하게 떨어졌다. 나는 덩어리를 내려 입에 쭉 빨아들여 잘라 씹고 치즈를 한 입 베어 먹고 와인을 마셨다. 녹슨 금속 같은 맛이 났다. 나는 수통을 파시니에게 다시 넘겨줬다. 상했는데요. 그가 말했다. 너무 오래 두었네요. 차 안에 있었거든요. 모두 그릇에 턱을 바짝 대고 고개를 젖힌 채 면발을 쭉쭉 빨아들였다. 나도 면발과 치즈를 한 입 더 먹고 와인으로 입가심을 했다. 그때 밖에 무언가가 떨어지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420mm 포이거나 미넨베르프. 미넨베르프는 단거리 박격포, 당시 독일군이 주로 사용한 무기라고 하네요. 미넨베르프일 겁니다. 가부치가 말했다. 저 산에는 420mm 포가 없어. 내가 말했다. 스코다 대형 포가 있습니다. 폭탄 자국을 봤습니다. 그건 305mm지. 우리는 식사를 계속했다. 기관차 시동 소리 같은 것이 울리더니 다시 대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 참호는 그렇게 깊지 않은데? 파시니가 말했다. 지금 건 참호용 대형 박격포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남은 치즈 조각을 먹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다른 소음 속으로 털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추추추추 하며 용광로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성광이 번쩍했고 돌풍과 함께 커다란 폭발음이 처음에는 하얗게 그리고는 점점 붉게 변하며 계속해서 들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나 자신이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또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 바람이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만 방금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임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둥실 떠올랐지만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숨을 쉬자 의식이 돌아왔다. 땅바닥이 헤집어지고 내 머리 앞쪽엔 박살난 나무 기둥이 흩어져 있었다. 정신이 아득한데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었다. 강 건너편과 강둑을 따라 기관총과 소총 소리가 들렸다. 첨벙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가 하얗게 장렬하며 퍼지고 로켓탄들이 날아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전부가 한순간의 일이었고 그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맘마미아 맙소사 엄마야 하는 등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입니다. 맘마미아 오 맘마미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당기고 뒤틀어 마침내 두 다리가 빠져나오자 나는 몸을 들려 그를 만져보았다. 파신이었고 내가 만지자 비명을 질렀다. 그의 두 다리는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속에서 그의 두 무릎이 윗부분까지 날아가 버린 것이 보였다. 한쪽 다리는 아예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힘줄과 바짓단에 겨우 붙어 있었는데 잘리고 남은 부분이 이미 몸에서 끊어진 것처럼 꿈틀거리며 경련했다. 파시니는 자기 팔을 물어뜯으며 신음했다. 오 맘마미아 맘마미아 살려주세요. 성모님 살려주세요. 성모님 오 예수님 저를 쏴주세요. 예수님 저를 쏴주세요. 맘마미아 맘마미아 오 순결하신 성모님 저를 좀 쏴주세요. 제발 멈춰줘요. 오 예수님 성모님 부디 멈춰주세요. 오 그러고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맘마미아 맘마미아 하고 외쳤다. 이었고 그는 자신의 팔을 문 채 잠잠해졌고 남아있는 다리는 계속 꿈틀거렸다. 부상병 데려가. 나는 손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부상병 데려가. 파시니의 다리에 지혈대를 감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길을 서자 다리가 조금 움직였다. 팔과 팔꿈치로 겨우 몸을 뒤쪽으로 밀 수 있었다. 파시니는 이제 잠잠했다. 그의 옆에 앉아 재킷을 벗고 셔츠 자락을 찢으려 했다. 잘 찢어지지 않자 천 가장자리를 물고 떠들여 했다. 그 순간 파시니의 각반이 생각났다. 나는 모직 양말을 신었지만 파시니는 각반을 차고 있었다. 운전병은 모두 각반을 차는데 파시니는 이제 다리가 한쪽뿐이었다. 나는 각반을 풀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그가 이미 죽어 애써 찌을 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죽었는지 확인했다. 나머지 병사 셋을 찾아야 했다. 몸을 이렇게 똑바로 앉는 사이 머릿속에서 인형 누나를 굴리는 추 같은 것이 움직이더니
눈알 안쪽을 쳤다. 다리가 뜨끈하고 축축했고 구두 속도 축축하고 미끈했다. 나는 포탄 파편에 맞은 것을 깨닫고 몸을 숙여 손으로 무릎을 더듬어 보았다. 무릎이 거기 없었다. 더듬어 보니 무릎은 정강이 아래에 있었다. 셔츠에 손을 닿고 있는데 어른거리는 빗줄기가 아주 천천히 내려와 다리가 보이자 나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오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병사 셋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운전병은 모두 넷이었다. 파신이는 죽었다. 셋이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부축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두 다리를 들어 올렸다. 세 사람이 더 있어, 내가 말했다. 하나는 죽었고. 네, 저 마네라입니다. 들 것을 가지러 가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중위님? 고로디니와 가부치는 어디 있나? 고로디니는 구호소에서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가부치는 지금 중위님 다리를 들고 있고요. 제 목을 잡으십시오, 중위님. 많이 다쳤습니까? 다리를. 고로디니는 어떤가? 그 친구는 괜찮습니다. 참호용 대형 박격포였습니다. 파시네는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포탄 하나가 가까이 떨어지자 두 사람이 엎드리며 나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중위님. 마네라가 말했다. 제 목을 꽉 잡으십시오. 또 떨어뜨리기만 해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자네들은 안 다친 건가? 둘 다 가벼운 부상입니다. 고르디니는 운전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습니다. 구호소로 가는 도중 그들은 또 한 번 나를 떨어뜨렸다. 이런 개자식들,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중위님. 마네라가 말했다.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구호소 밖 어둠 속 땅바닥에 수많은 부상자가 누워있었다. 들것병들이 잇따라 부상자들을 안으로 나르고 밖으로 내왔다. 들것병들이 장막을 열고 들고 날 때마다 구호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사망자들은 한쪽으로 밀쳐져 있었다. 푸조안처럼 붉은 피를 뒤집어 쓴 군의관들이 어깨까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료하고 있었다. 들 것이 부족했다. 일부 부상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대부분 조용했다. 바람이 불어 구호소 입구 위에 덮어두었던 나무잎들이 흔들렸고 밤 공기는 차가워졌다. 들것병들이 계속 들어와 부상자들을 내리고 밖으로 나갔다. 구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마네라가 위생 부사관 한 명을 데려왔고 그가 내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상체에 흙이 잔뜩 들어가 출혈이 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되도록 빨리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고로디니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마네라가 말했다. 고로디니는 어깨뼈가 부서지고 머리도 다쳤다. 처음에는 못 느꼈지만 지금은 어깨가 뻣뻣한 모양이었다. 그는 벽돌을 쌓은 담의 길에 앉아 있었다. 마네라와 가부치는 부상자들을 가득 태우고 떠났다. 그들은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영국군이 구급차 세대를 몰고 왔고 한 차에 둘씩 있었다. 몹시 창백하고 아파 보이는 고로디니가 그 중 한 명을 내게 데려왔다. 영국인이 허리를 숙여 나를 보았다. 부상이 심하십니까? 그는 키가 컸고 쇠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다리가. 중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고맙네. 운전병 둘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한 명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자네를 데려온 그 병사지. 지독하게 운이 나빴군요. 우리가 구급차를 몰고 갈까요? 그걸 부탁하려던 참이었어. 조심히 몰고 가서 빌라에 반납하겠습니다. 206호죠? 그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근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이시라던데. 저는 영국인입니다. 그럴 리가. 아니요, 영국인 맞습니다.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부대에 이탈리아인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자네가 우리 구급차를 몰아준다니 다행이군. 내가 말했다. 아주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이 사람이 중위님을 꼭 만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고로디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로디니는 움찔하더니 미소 지었다. 영국인은 능숙하고 완벽한 이탈리아를 구사했다. 이제 전부 해결됐군. 당신 중위님도 만났고 우리가 차량 2대를 인수하기로 했어. 이제 걱정 말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서 모시고 나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대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부상자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디뎌 구호소로 걸어갔다. 그리고 걸어놓은 담요를 들추고 새어나오는 불빛 속으로 들어갔다. 제 친구가 돌봐드릴 겁니다, 중위님. 고로디니가 말했다. 자네는 어때, 프랑코?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구호소 입구에 걸어놓은 담요가 들리며
들것병들과 키 큰 영국인이 나왔다. 그가 들것병들을 내게 데려왔다. 미국인 중이시다. 그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나는 나중에 가는 게 낫겠어. 그가 말했다. 나보다 부상이 훨씬 심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괜찮아. 자, 어서요. 그가 말했다. 영웅심은 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다리는 아주 조심하게 들어. 다리 통증이 심하시니까 윌슨 대통령의 아드님이시다. 그들은 나를 들어올려 구호소 안으로 옮겼다. 모든 수술대에서 수술이 한창이었다. 키 작은 소령이 화가 난 듯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겸자를 흔들었다.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제가 모셔왔습니다. 키 큰 영국인이 이탈리아로 말했다. 미국 대사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치료 준비가 될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끝나면 제가 첫 번째 차로 후송하겠습니다. 그가 내 위로 허리를 숙였다. 제가 부서관을 찾아 서류를 준비시키죠. 그러면 훨씬 빨리 처리될 겁니다. 그는 몸을 굽혀 밖으로 나갔다. 소령은 겸자들을 풀어 대야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의 손동작을 눈으로 쫓았다. 이제 그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들것병들이 그 부상자를 수술대에서 내렸다. 제가 미국인 중위를 맡겠습니다. 군의관 대위 하나가 말했다. 그들은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았다. 딱딱하고 미끄러웠다. 화학약품 냄새와 들쩍지근한 피냄새 등 온갖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이 내 바지를 벗기고 군의관 대위가 치료를 하며 부사관에게 상태를 구술했다. 좌우 대퇴부 좌우 무릎 및 우측 다리 다수 외상, 우측 무릎과 우측 발에 깊은 상처, 두피 열상. 관로 속에 그가 탐침으로 조사했다. 아픈가? 젠장 아픕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피 열상과 두개골의 골절 가능성, 전투 중 부상 이렇게 해두어야 자해로 군법회의에 해부될 염려가 없거든. 그가 말했다. 브랜디 한잔 하겠나?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가? 뭘 하다가 그랬나? 자살하려고 했나? 파상풍 주사 준비해주게. 양쪽 다리에 십자 표시해두고. 고맙네. 상처를 깨끗이 닦고 붕대를 감아주지. 자네 피는 아주 보기 좋게 응고됐군. 부사관 서류에서 얼굴을 들고 부상 원인은요? 군의관 대위. 뭐에 맞았나? 나 눈을 감은 채 참호용 박격포입니다. 대위. 조직을 잘라내는 듯 끔찍하게 아픈 무언가를 하며 확실한가? 나 살이 잘릴 때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아닌 척하며 그럴 겁니다. 군의관 대위. 무언가 발견하고 흥미를 보이며 저기 손 참호용 박격포 파편들이군. 원하면 이런 게 좀 더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여기다 바르고. 그래 아픈가? 좋아. 나중에 느낄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통증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이 사람에게 브랜디 한 잔 가져다 주게. 충격은 고통을 완화해 주지. 하지만 괜찮아. 감염만 안 되면 걱정할 게 없어. 근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머리는 어때? 이런 젠장 내가 말했다. 그럼 브랜디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어. 골절이라면 염증을 조심해야 하니까. 여기는 온몸에 식은땀이 솟았다. 빌어먹을 내가 말했다. 골절이 맞나보군. 붕대를 감을 테니 머리 움직이지 말게. 그는 아주 재빠르게 손을 올려 붕대를 감았고 점점 팽팽하고 단단해졌다. 좋아, 행운을 빌겠네. 프랑스 만세. 저 친구는 미국인이야. 다른 대위가 말했다. 프랑스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를 했잖아. 대위가 말했다. 전에 본 적도 있어. 나는 전부터 이 친구가 프랑스인인 줄 알았어. 그는 꼬냑을 반잔 들이켰다. 중상자부터 데려오게. 파상풍약도 더 가져오고. 대위가 나를 손으로 가리켰다. 병사들이 나를 들어 올렸고 구호소를 나올 때 걸려있던 담요자락이 내 얼굴을 스쳤다. 밖으로 나오자 부사관이 누운 내 옆에 무릎을 꿇고는 성이 뭡니까?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중간 이름은, 계급은, 출생지는, 병과는, 소속은 등이 이어졌다. 머리 부상은 유감입니다. 중위님. 점차 좋아지실 겁니다. 영국군 구급차로 후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말했다. 정말 고맙네. 소령이 말했던 통증이 시작되고 그러자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 얼마 후 영국군 구급차가 도착하자 병사들이 나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 높이로 들어올린 뒤 그대로 안으로 밀어넣었다. 내 옆에 들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얼굴에 붕대를 감은 남자의 밀랍같이 창백한 코만 보였다. 그는 아주 힘겹게 숨을 쉬었다. 위쪽에는 쇠사슬로 고정한 들것들이 있었다. 키 큰 영국인 운정병이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조심해서 몰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편안하시도록. 그가 앞좌석에다 시동을 걸었고 브레이크를 풀고 클러치를 밟는 것이 느껴졌고 우리는 출발했다. 나는 가만히 누운 채 고통이 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구급차는 달리다가 오르막에서 길이 혼잡해지자 속도를 줄이고 이따금 멈추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꽤 빠른 속도로 달려 올라갔다. 무언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떨어지다가 곧 후드득 쏟아졌다. 나는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그는 차를 멈추고 운전석 뒤 구멍으로 돌아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내 위쪽 들것에 누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 정상까지 멀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는 들것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출혈은 계속되었다. 어두워서 머리 위 들것의 어느 점에서 떨어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떨어지는 피를 맞지 않으려고 나는 몸을 옆으로 움직였다. 피가 흐르던 셔츠 안이 미지근하고 끈적끈적했다. 춥고 다리가 몹시 아팠다. 잠시 후 머리 위쪽 들것에서 떨어지던 피가 줄어들더니 다시 뚝뚝 방울로 떨어졌고 위쪽 들것에 누운 사람이 한결 편한 자세를 취한 듯 캔버스 천이 스치는 소리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국인이 뒤쪽에 대고 물었다.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죽은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핏방울은 해가 진 뒤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 오르막을 오르는 구급차는 추웠다. 언덕 꼭대기 대기소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그 들것을 내가고 다른 들것을 실었고 우리는 계속 달려갔다. 10. 야전병원 병동에서 내게 오후에 문병객이 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무더운 날이었고 병실에는 파리가 들끓었다. 나를 담당하는 당번병이 종이를 가늘게 잘라 막대기 끝에 묶어 파리 쫓는 채를 만들었다. 나는 파리들이 날아가 천장에 앉는 것을 보았다. 파리를 쫓아주던 당번병이 잠들자 파리들이 다시 내려왔고 나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 파리를 쫓다가 결국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잠을 청했다. 날은 찌는 듯 했고 잠이 깨자 다리가 가려웠다. 당번병을 깨우자 붕대 위에 광천수를 부어주었다. 침대가 젖으면서 시원해졌다. 잠이 깬 우리는 병상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는 조용했다. 오전에는 간호병 셋과 군의관 하나가 차례로 병상을 돌면서 환자를 침대에서 내려 치료실로 데려갔고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침상이 정돈되었다. 치료실에 다녀오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환자가 침대가 있을 때에도 자리를 정돈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당번병이 물을 끼얹어 침대가 시원하고 쾌적해지자 당번병에게 발가락의 가려운 데를 알려주고 긁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군의관이 리날디를 데리고 들어갔다. 리날디는 아주 재빠르게 들어와 침대 위에 몸을 굽혀 내게 키스했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안녕 베이비, 기분은 좀 어때? 이걸 가져왔지. 곤약 한 병이었다. 그는 당번병의 의자를 가져오자 앉았다. 좋은 소식도 가져왔어. 자네가 훈장을 받게 됐어. 실버 훈장이면 좋을 텐데 브론즈일지도 몰라. 뭘 했다고? 중상을 입었잖아.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증명한다면 실버를 받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브론즈일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영웅적인 행동을 했나? 아니, 내가 말했다. 우린 치즈를 먹다가 포탄에 맞았을 뿐이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 전이나 그 후에 분명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했을 거야. 잘 떠올려봐. 안 했어. 누굴 업고 옮기지 않았나? 고르디니는 자네가 여러 명을 업어 날랐다던데 제1구호소 군의관 소령이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표창 추천서에 그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하거든. 나는 아무도 업어 나르지 않았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그건 상관없어. 리날디가 말했다. 그는 장갑을 벗었다. 자네가 실버를 받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 먼저 하라고 치료를 양보하지 않았어? 단호하게 한 건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쩌다가 다쳤는지 생각해봐. 늘 최전선에 가겠다고 자청한 자네의 용감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게다가 공격작전도 성공했어. 무사히 강을 건넌 건가? 아주 성공적이었지. 포로도 1000명 가까이 잡았어. 관보에도 나왔는데 못 봤어? 못 봤는데. 내가 가져다 주지. 성공적인 기습이었어. 다른 상황은 어때? 잘 돌아가. 다들 아주 좋아. 모두 자네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어떻게 부상을 당한 건지 자세히 말해봐. 분명 실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말해보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영국 훈장도 탈 수 있을지 몰라. 거기 영국인 병사도 한 명 있었잖아. 그 친구를 만나서 자네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군.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거야. 많이 아파? 한잔해. 당번병 코르크 막 따게 좀 가져다 주겠나? 아, 자네가 소장을 3m나 잘라내는 내 수술 솜씨를 봤어야 하는 건데. 렌시스에 실릴 만한 거였어. 이 렌시스는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표현하는 의학 잡지를 말합니다. 렌시스에 실릴 만한 거였어. 자네가 번역해 준다면 렌시스에 기구할 생각이야. 내 의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가벼운 우리 베이비 좀 어때? 빌어먹을 코르크 따개는 어디 있는 거야? 자네가 너무 용감하게 견디니까 아프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잖아. 그가 장갑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철썩 쳤다. 코르크 따개 가져왔습니다, 중위님. 당번병이 말했다. 병을 따줘. 잔도 가져오고. 마셔. 베이비. 다친 머리는 어때? 자네 서류를 봤어. 골절은 전혀 없더군. 제1구호소 그 소령은 돼지 잡는 포주왕 같아. 나라면 자네를 아프지 않게 치료했을 텐데. 나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아. 그러는 방법을 배우고 있거든. 나날이 더 능숙하게 치료하는 요령을 깨우치고 있지. 말이 너무 많더라도 좀 참아줘, 베이비. 심한 부상을 당한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 이걸 마셔. 좋은 거야. 15리라나 줬어. 그러니 당연히 좋겠지. 별 5개짜리야. 여기서 나가면 나는 그 영국인을 만날 거고 그 친구가 영국 훈장을 받도록 도와줄 거야. 영국은 그런 일에 훈장을 주지 않아.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연락 장교를 거리로 보내야겠어. 영국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거든. 혹시 미스 바클리 봤나? 여기 데려다 주지. 당장 가서 데려올게. 가지마. 내가 말했다. 고리치아 얘기나 해줘. 아가씨들은 잘 있나? 아가씨들은 없다고 봐야지. 2주 동안 아가씨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 나는 이제 거기 안 가. 민망해서. 아가씨들이 아니라 오래된 전우들이야. 전혀 안 가? 새로운 아가씨가 있나 확인차 갔었지. 잠깐 들렀어. 모두 자네 안부를 묻더군.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다 모두가 친구가 되어버렸으니 민망한 일이야. 아가씨들이 더는 전선에 오지 않으려고 하나 보지. 아니, 오려고 해. 아가씨들은 많아. 관리 방법이 이상한 거지. 후방 참호에 들어앉아 있는 놈들 위안거리로 붙잡아 두는 거야. 불쌍한 리날디. 내가 말했다. 새 아가씨들도 없이 혼자 전선에 있다니. 리날디는 꼬냑을 한 잔 더 따랐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거야, 베이비. 마셔. 꼬냑이 들어가자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리날디는 또 한 잔을 따랐다. 아까보다 말수가 줄었다. 그가 잔을 들었다. 자네의 영광스러운 부상을 위해, 실버 훈장을 위해. 말해봐, 베이비. 이렇게 더운 날 종일 누워만 있으니 화나지 않아? 때로는. 난 이렇게 누워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나라면 미쳐버릴 거야. 자네는 이미 미쳤지. 자네가 돌아오면 좋겠어. 연애질 하다 밤중에 돌아오는 녀석도 없어. 놀래줄 사람도 없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피를 나눈 형제도 없고 룸메이트도 없잖아. 대체 왜 부상 따위를 당한 거야? 신부를 놀려주면 될 텐데. 그 신부 말이군. 신부를 놀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대위지. 나는 그 신부를 좋아해. 신부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부르면 되겠군. 자네를 만나러 올 거야. 무언가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던데. 나도 그 신부 좋아해. 오, 그럴 줄 알았어. 가끔 자네하고 그 신부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했어. 알지? 설마? 아니, 진짜 그래. 앙코나 여단 제1연대 녀석들처럼 말이야. 아이, 꺼져버려. 그는 일어나서 장갑을 끼웠다. 자네를 놀리는 건 너무 재밌어, 베이비. 신부나 영국 여자를 가지고 말이지. 사실 자네 속은 나랑 똑같아. 아니, 달라. 아니야. 그래, 자네는 진정한 이탈리아인이야. 연기를 뿜으며 활활 타지만 속은 텅 비었지. 자네는 미국인인 척 할 뿐이야. 우리는 형제이고 서로 사랑하지. 내가 없는 동안 얌전히 지내. 내가 말했다. 미스 바클리를 보낼게. 나 없는 데서 미스 바클리가 있는 게 좋겠지. 자네가 더 순수하고 친절하니까. 아, 꺼지라고. 보여줄게. 자네의 사랑스럽고 멋진 여신, 영국의 여신, 맙소사. 그런 여자에게 남자가 숭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영국 여자를 달리 어디다 쓰겠느냐고. 무식하고 입 더러운 데이고. 이 데이고는
이탈리아인, 프랑스,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무식한 와프. 와프는 이탈리아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랍니다. 와프라니. 그럼 자네는 얼굴의 와프야. 무식한 놈 멍청이. 이 말인데 그가 발끈하는 걸 보고 나는 계속했다. 못 배웠어.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 어리석지. 진심인가? 그럼 나도 자네의 착한 여인에 대해 한마디 할까? 자네의 그 여신들에 대해. 착해 빠진 아가씨를 취하는 것과 여인을 취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야. 아가씨와는 골치가 아파. 그게 다야. 그가 장갑으로 침대를 철썩 쳤다. 그리고 아가씨가 정말로 그걸 좋아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절대 알 수 없지. 화내지 마. 화난 거 아니야. 나는 다만 자네를 위해 말해주는 거야, 베이비. 고생을 덜어주려고. 그게 유일한 차이라고? 그래. 하지만 자네 같은 수백만의 바보는 그걸 모르지. 알려줘서 고맙군. 말싸움 그만하자고, 베이비. 나는 자네를 아주 사랑해. 하지만 바보가 되지 마. 알았어. 자네처럼 현명해질게. 화내지 마, 베이비. 웃어. 한잔하고. 이제 진짜 가봐야 해. 자네는 좋은 친구야. 이제야 아는군. 근본적으로 우린 똑같다니까. 전우지. 작별 키스해줘. 자네 내정 표현이 과해. 아니, 내가 정이 더 많은 거지. 나는 그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잘 있어. 곧 또 보러 올게. 그의 숨결이 멀어졌다. 원하지 않으면 키스는 안 할게. 자네의 영국 여자는 보내주지. 안녕, 베이비. 꼬냑은 침대 밑에 있어. 얼른 낫고. 그는 갔다. 11. 신부가 온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수프가 나오고 얼마 뒤 그릇이 치워진 다음 나는 한 줄로 늘어선 침대들을 보다가 창문 너머로 저녁 미풍에 가볍게 흔들리는 나무 우덤지를 바라보며 누워있었다. 창문으로도 바람이 불어들었고 저녁이 되자 더 서늘해졌다. 파리들이 천장과 전선에 매달린 전구들 위에 앉아있었다. 전구는 밤중에 누군가 입실하거나 무언가 일을 할 때만 켜졌다.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둠이 이어지자 아주 어린 시들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멀찌감치 저녁을 먹고 나서 침대에 눕혀진 것 같았다. 당번병이 침대들 사이로 걸어와 옆에 멈춰 섰다. 누군가 함께 있었다. 신부였다. 작은 체구에 까무잡잡한 얼굴의 신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좀 어떠십니까? 신부가 물었다. 그러고는 침대 옆 바닥에 작은 꾸러미들을 내려놓았다. 괜찮습니다, 신부님. 그는 아까 리날디를 위해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아 어색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잠깐만 있겠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장교 식당 친구들은 잘 있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여전히 저를 놀리고 있죠. 목소리도 피곤하게 들렸다. 다행히 모두 잘 지냅니다. 괜찮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네요.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는데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중위님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곳에 있고 싶네요. 신부님과 대화하는 게 늘 큰 즐거움이었는데. 변변치 않지만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이건 모기장, 이건 베르무트입니다. 베르무트는 와인의 향료를 가미한 혼성주라고 하네요. 베르무트 좋아하시죠? 이건 영국 신문들이고요. 풀어서 보여주십시오. 신부는 기뻐하며 꾸러미를 풀었다. 나는 모기장을 집어들었다. 신부는 베르무트 병을 들어 보여준 뒤 다시 침대 옆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영국 신문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흐릿한 빛 쪽으로 신문을 돌리자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었다. 뉴스 오브 더 월드였다. 다른 신문들에는 사파가 있죠. 신부가 말했다. 신문을 다 읽으니 정말 기쁘군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메스트르에서 보내온 겁니다. 좀 더 받을 거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신부님. 베르무트 한잔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넣어두십시오. 중이님을 위한 거니까. 아니요, 드십시오. 그럴까요? 다음에 또 가져오면 되죠. 당번병이 잔을 가져오고 병을 땄다. 그가 코르크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남은 부분은 병 속으로 밀어 넣어야 했다. 신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중이님의 쾌유를 위해. 신부님은 마신 뒤에도 잔을 들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친구로 지냈지만 오늘 밤은 그러기가 어려웠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신부님?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피곤하지만 제가 그럴 권리가 있나요? 더위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아직 봄이잖아요. 그냥 기분이 가라앉네요. 전쟁 혐오증이군요. 아닙니다. 전쟁이 싫긴 하지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중위님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알지도 못하고요. 용서하십시오. 부상당한 사람한테. 그저 사고였죠.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중위님은 전쟁을 몰라요. 저는 알죠. 전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상을 당할 때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파시니가 얘기하고 있었죠. 신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는 병사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그가 말했다. 신부님은 다르죠. 하지만 사실 저도 병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장교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죠. 어떤 장교들은 압니다. 감정이 아주 예민해서 우리 중 누구보다 전쟁을 혐오하죠. 대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돈이 있다고 해서 파시니 같은 사람은 장교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장교가 되고 싶지 않았고요. 신부님 계급은 장교입니다. 저도 장교이고요. 실제로는 아니죠. 중위님은 이탈리아인도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죠. 하지만 중위님은 병사보다는 장교 쪽에 가까워요. 뭐가 다르죠? 쉽게 설명할 수가 없군요. 세상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쟁을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돕고요. 중위님은 외국인이에요. 애국자이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멈출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멈출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조직화된다 해도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배반할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가끔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게 안 돼요.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렇게 되면 뭘 하실 생각인가요? 가능하면 아브루치로 돌아갈 겁니다. 신부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아브루치를 사랑하는군요. 그럼요. 무척 사랑하죠. 그럼 꼭 가야죠. 그럼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존경도 받으면서요. 내가 말했다. 네, 존경받으면서요. 못 그럴 것도 없겠죠? 못 그럴 이유가 없죠. 신부님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남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건 쌍스러운 농담이 아니에요. 압니다. 신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죠. 네.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때로 밤중에 그분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든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부가 말했다. 중임도 사랑을 할 겁니다. 밤에 들려준 이야기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과 정욕일 뿐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지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게 될 겁니다. 꼭 그럴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늘 행복했고요. 그건 다른 겁니다. 느껴보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글쎄요. 내가 말했다. 만약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신부님에게 알려드리죠. 너무 오래 있으면서 말이 많았네요. 신부는 자신이 정말 그랬을까 봐 걱정했다.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자를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진심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런 행복을 느낄까요? 그건 모르겠군요.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요? 그렇죠. 어머니는 당연히 사랑했죠. 신부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요. 내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착한 아이로군요. 내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중이님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는 신부와 아버지를 뜻하는 father를 가지고 한 농담입니다. 그게 예의니까요. 신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뭐 제가 해드릴 건 없습니까? 그는 기대에 차서 물었다.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교 식당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또 와주십시오. 그러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사투리로 말했다. 차오. 신부가 대답했다. 이제 병실은 컴컴했고 침대 발치에 앉아있던 당변병이 일어나 신부와 함께 나갔다. 나는 신부를 무척 좋아했고 그래서 그가 언젠가 아브루츠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랐다. 식당에서 고약한 놀림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며 지내는 그가 고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나에게 카프라코타 마을 아래쪽 냇가에 송어가 산다고 말했었다. 그 마을에서는 밤중에 피리를 부는 게 금지라고 했다. 젊은 남자가 연인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때도 피리만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소녀들이 밤에 피리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곳 농부들은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모자를 벗어 나리라고 부르며 인사를 한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사냥을 나가고 농부의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농부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이 사냥을 하려면 체포된 적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란 사돈 이탈리아에서는 곰들이 살지만 그곳은 너무 멀다. 아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여름밤은 시원하고 아브루치의 봄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사한 계절은 밤나무 숲으로 사냥을 갈 수 있는 가을이다. 새들은 포도를 먹어 고기가 맛있고 농부들은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언제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심을 싸갈 필요가 없다. 얼마 후 나는 잠이 들었다. 12. 병실은 길고 오른쪽에 창문들이 있고 맨 끝에 치료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내 침대가 있는 줄은 창을 마주보고 창문 아래쪽에 있는 다른 줄은 벽을 향하고 있었다. 왼쪽으로 누우면 치료실 문이 보였다. 또 다른 끝에도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가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있으면 침대 주위로 장막을 쳐 보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군의관들과 간호병들의 신발과 각반이 보이고 이따금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면 신부가 장막 뒤에서 나오고 이어 간호병들이 장막 뒤로 다시 들어가 담요를 덮은 시체를 들고 나와 침대들 사이 통로로 운반했고 그런 다음에는 누군가가 장막을 걷어가지고 나갔다. 그날 아침 병동 책임자인 소령이 내게 다음날 이동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침 일찍 나를 후송하겠다고 했다. 그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떠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치료실로 데려갈 때 창밖으로 마당에 새로 만든 무덤이 보였다. 한 병사가 마당 쪽 문 밖에 앉아 십자가를 만들고 마당에 묻힐 병사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 연대를 페인트로 적고 있었다. 병원에서 심부름도 하는 그 병사는 언젠가 여가 시간에 내게 오스트리아군 소총의 빈 탄창으로 라이트를 만들어 주었었다. 군의관들은 매우 친절하고 유능해 보였다. 그들은 더 성능이 좋은 엑스레이 장비가 있고 또 수술 후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밀라노로 나를 보내고 싶어 했다. 나도 밀라노에 가고 싶었다. 공격이 개시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침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되도록이면 우리를 후방으로 보내려 했다. 야전 병원을 떠나기 전날 밤 리날디가 장교 식당 친구인 소령을 데리고 찾아왔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밀라노에 생긴 미군 병원으로 내가 후송될 거라고 말했다. 미국 구급차 부대가 파견될 예정인데 이 병원에서 그 부대와 이탈리아 군에 복무하는 미국인들을 맞는다는 것이었다. 적십자사에는 미국인이 많았다.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오스트리아에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탈리아인들은 미국이 오스트리아에도 선전포고할 거라 확신했고 미군이 온다는 소식에 무척 흥분했다. 심지어 적십자조차 반겼다. 그들은 윌슨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할 것 같으냐고 물었고 나는 시간 문제라고 대답했다. 미국이 오스트리아에 척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면 오스트리아에도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같았다. 그들은 터키에도 선전포고를 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터키는 미국의 국민 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터키는 칠면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답니다.
그들이 이 농담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당황하고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짓자 나는 그렇다고 아마 터키에도 선전포고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가리아에는 이미 브랜디를 몇 잔 마신 나는 당연히 미국은 불가리아에도 일본에도 선전포고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인데 그들이 말했다. 영국 놈들을 어떻게 믿어? 일본은 하와이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와이가 어디 있지? 태평양에 있잖아요. 일본이 왜 거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니죠. 나는 말했다. 소문이 그렇단 거죠. 일본인은 춤과 약한 와인을 좋아하는 키 작고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인과 비슷하군. 소령이 말했다. 우리는 프랑스에게서 니스와 사부아를 빼앗을 거야. 또 코르시카와 아드리아의 전 연안을 점령할 거야. 리날드가 말했다. 이탈리아가 로마의 영광을 되찾는 거지. 소령이 말했다. 저는 로마가 싫어요. 내가 말했다. 더운데다 벼룩 천지죠. 로마가 싫다고? 아니 나는 로마가 좋아. 로마는 모든 국가의 어머니지. 나는 테레베 강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를 잊을 수가 없어. 이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한 전설상의 인물. 바구니에 담겨 테레베 강에 버려지고 늑대 젖을 먹고 자랐으나 작가가 혼돈해서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네요. 테레베 강의 젖을 먹고 자란 이렇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모두 같이 로마로 가자. 오늘 밤 로마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 로마는 아름다운 도시지. 소령이 말했다. 모든 국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죠. 내가 말했다. 로마는 여성형이야. 리날디가 말했다. 아버지는 될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누구지? 성령인가? 신을 모독하지 마. 모독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자네 취했군? 베이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랬지. 소령이 말했다. 자네를 사랑하고 미국이 참전해 주었으니까 취하게 한 거지. 완전히 취했죠? 내가 말했다. 자네는 아침에 떠나 베이비. 리날디가 말했다. 로마로. 내가 말했다. 아니 밀라노로 가는 거야. 소령이 말했다. 수정궁으로, 코바로, 캄파리로, 비피로, 갈렐리아로. 이 갈렐리아는 모두 밀라노의 명소들입니다. 운이 좋은 친구야. 그러한 이탈리아에도 가죠. 내가 말했다. 가서 조지에게 돈을 빌릴 겁니다. 스칼라 극장에도 가. 리날디가 말했다. 스칼라에는 가야지. 매일 밤 갈 거야. 내가 말했다. 매일 밤 가기에는 돈이 부족할걸? 소령이 말했다. 표가 아주 비싸거든. 할아버지 이름으로 일람불어음을 끊을 겁니다. 이거는 제시 즉시 현금을 지급받는 음이네요. 일람불어음을 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뭐? 일람불어음이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주시거나 제가 감옥에 가겠죠. 은행의 큰형엄씨가 해줄 겁니다. 저는 일람불어음으로 살거든요. 이탈리아를 살리려다가 죽음에 처한 이 애국자 손자를 할아버지가 설마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미국의 가리발디 만세. 리날디가 말했다. 일람불어음 만세. 내가 말했다. 조용히 좀 하게. 소령이 말했다. 조용히 해달라고 벌써 여러 번 지적받았네. 정말 내일 떠나는 건가 페데리코? 미군 병원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리날디가 말했다. 예쁜 간호사들이 있는 곳으로요. 특수염 난 야전병원 간호병들이 아니라요. 그래 소령이 말했다. 미군 병원으로 가는 건 알고 있어. 나는 간호병들 특수염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말했다. 소령님은 왜 특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방독면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들어갑니다. 방독면에는 뭐든 들어가요. 저는 방독면 속에다 토한 적도 있는데요. 목소리 좀 낮춰 베이비. 리날디가 말했다. 자네가 전선에 있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 나의 착한 베이비. 자네가 가고 없으면 나는 어쩌지? 우린 이제 가야겠어. 소령이 말했다. 점점 감상적이 되어가고 있잖아. 들어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자네의 영국 여자 알지? 자네가 매일 밤 병원으로 만나러 갔던 그 영국인. 그 여자도 밀라노에 간다는군. 또 한 사람과 함께 미국 병원으로 옮긴대. 밀라노에는 미국에서 아직 간호사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든. 오늘 그들 부수 책임자와 얘기를 나눴어. 여기 전선에 의사들이 너무 많다나? 일부를 후방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군. 어때 베이비? 잘 됐지? 안 그래? 자네는 이제 큰 도시로 나갈 거고 꼭 끼어안아줄 영국 여자도 있어. 대체 나는 왜 부상도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린 이제 가야 해. 소령이 말했다. 술 마시고 떠들어대면서 페데리코를 괴롭혔군. 가지 마십시오. 안 돼. 가야 해. 잘 있게. 행운을 빌어.
재미 많이 봐. 차우 차우 차우. 빨리 돌아와 베이비. 이날대가 내게 키스했다. 리졸 냄새가 나는군. 안녕 베이비. 안녕. 재미 많이 봐. 소령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발끝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다. 나는 꽤 취했지만 곧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밀라노를 향해 출발했고 48시간 뒤 도착했다. 고된 여행이었다. 메스트레에 도착하기 직전 기차는 오랫동안 대피선에서 기다려야 했고 아이들이 몰려와 열차 안을 기웃거렸다. 나는 한 사내 아이에게 꼬냑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아이는 돌아와 그라파밖에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라도 사오라고 다시 보냈고 아이가 술을 사오자 그 스름돈을 심부름값으로 주고 옆자리 사람과 나누어 마신 뒤 술에 취해 비챈가까지 잠을 자다가 깨어 바닥에 토했다. 옆자리 친구가 벌써 몇 번이나 토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었다. 그 후 갈증을 견딜 수 없어 베로나 교회 정거장에서 열차 옆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병사를 불러 물을 얻어 마셨다. 나는 술에 취한 옆자리 친구 조르제트를 깨워 물을 권했다. 그는 어깨에 물을 부어달라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물을 준 병사는 내가 준 동전을 받지 않으려 했고 도리어 과육이 꽉 찬 오렌지를 주었다. 과즙을 빨아먹고 찌꺼기는 뱉어내면서 나는 아까 그 병사가 화물열차 옆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잠시 후 열차가 덜컹거리더니 출발했다. 네, 이렇게 제1부가 끝났습니다.